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회 정우입니다. 드디어 색책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CIE 색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학습 목표는 이 CIE 색책이란 무엇인지, 이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주의 깊게 학습을 하면서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CIE 색체계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CIE 색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한 CIE 색체계들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IE뿐만 아니라 앞서서 배웠던 그러한 다양한 색체계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CIE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CIE를 나타내는 그 색 그래프가 대부분 어떠한 모니터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시각 표시물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체의 색의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기본 바탕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디에선가 이 CI 색체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CIE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표준 관측자의 색 일치함수,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어떠한 물체가 인식되는 그 컬러를 RGB로 나눈 겁니다. RGB라는 그런 객관적인 컬러로,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RGB 값으로 다시 환원시킨 것, 그것이 바로 CIE의 기본이 되는 XYZ계의 색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원색만으로도 다양한 색을 지각하는 사람의 색지각 특성을 고려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RGB를 가지고 어떤 대상의 파장을 분해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일 파장과 일치되는 삼원색의 혼합량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표상에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XYZ, CIE XYZ나 CIE XY, YXY라고도 하고 YXYY라고도 하고 또 LV 색채가 또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특히 이 삼원색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산출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CIE에는 표준색 관찰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시야각 2도 이내에 몰려있는 원추 세포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배운 바와 같이 색을 지각하는 영역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어떤 색이었는지를 계산해내기가, 유추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스탠다드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CIE 표준색 관찰자이고 그것이 바로 시야각 2도 이내입니다. 시야각 2도 이내에서 물체를 관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1931년에 정했다고 해서 CIE 1931년 2도 표준 관찰자라고도 불립니다. 보험으로 인해서 그 원추 세포들의 분포라든가 지각하는 색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아무래도 색 감각이 틀려지고 색의 측정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한 그러한 색을 보는 각도를 정해놨고 그것을 이제 CIE 1931년 2도 표준 관찰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GB의 개념 그냥 이해가 될 듯 말 듯한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컬러 슬라이드 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컬러도 옆에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CMYK로도 나오고 RGB로도 나오고 또 인덱스 컬러로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여기선 CI XYZ
색채 같은 경우에는 RGB의 값을 계산해 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RGB 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이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아도비 포토샵의 이 컬러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봅시다. 여기 RGB가 있죠. RGB가 있는데 R값이나 G값이나 B값이 모두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블랙이 나타나죠. 블랙이. 자, 이 R값만 쭉 늘렸습니다. 적색감만 쭉 늘렸어요. 그랬더니 네, 붉은색이 됐죠. 자, 옆에 뜨는 건 뭘까요? 아, 이거죠. 인쇄가 되면 당신이 보기엔 이 색이지만 인쇄가 되면 이런 색이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라는 표시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그린 버튼을 또 한번 끝까지 올려봤어요. 자, 그린 버튼을 끝까지 올려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예, 옐로우가 나왔죠. 그러고 보니 이 그린에 슬라이드 바를 올리고 났더니 레드의 컬러가 바뀌네요. 물론 밑에 컬러도 바뀌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 바를 밑으로 쭉 내리면 그린색이 나타나겠구나. 이것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자, 일단 어쨌든지 간에 R도 올리고 G도 올렸으니까 밑에 있는 청색도 한번 올려봅시다. 자, 올려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RGB가 다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면 네, 백색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RGB만 가지고 RGB 슬라이드 바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는 포토샵에서 수많은 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원리로 대상색의 RGB 값을 구해내서 그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CI 색채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CI XYZ 색채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YZ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X 같은 경우에는 레드의 값, Y 같은 경우에는 그린의 값, Z 같은 경우에는 블루 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빨간색, 이상적인 녹색, 이상적인 파란색 같은 경우 이상적인 이런 세 가지 컬러가 합쳐지면은 복합광, 아주 흰색인 복합광이 되겠죠. 이러한 원리로 X, Y, Z를 합치면 이상적인 컬러가 나오는데 이 값을 100%로 보는 겁니다. 100%는 뭔가요? 1.00 1.00 1.00은 100%가 되는 거죠. 기준값 1이. 그래서 이 기준값을 RGB 그리고 RGB를 나타내는 XY, Z가 합쳐진 기준값이 1이다. 요걸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린, 이상적인 그린, 이상적인 블루, 이상적인 레드 캡처된 거예요. 이 값은 또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 x가 1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x값만 갖고 나머지 y는 0, z는 0일 경우. 그럼 뭘까요? RGB니까. 그렇죠. 이상적인 레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1이.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레드. 어차피 z 값은 1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레드 값이 x 값이 0이고 y 값이 1이고 블루 값이 0다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그린이 되는 거겠죠. 저기 아주 이상적인 그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 세 개의 끝값을 이렇게 XY 좌표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CIA XYZ 색채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Z값은 어디 간 거냐? 예? 이런 의미 생길 수 있겠죠. 과연 이 Z값은 어디 갔느냐? 자, 봅시다. 어떤 이상적인 값, 세 개 값이 있을 때 이 세 개 값에서 X값을 빼고 Y값을 빼면 이 위에 공식에서 Z값 자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Z값은 크게 고민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X, Y 값 그리고 측정된 대상의 색값에 의해서 Z는 자연스럽게 계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X, Y 값만 나오고 대상 색 측정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Z값은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Z를 이
x, y 축상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원칙은 x, y, z는 RGB의 개념이고 이 RGB가 합쳐져서 이상적인 RGB가 합쳐져서 아주 밝은 하얀색 복합광이 되듯이 이 x, y, z 값이 이상적인 상태인 100% 1이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컬러를 이런 x와 y 좌표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지금 광원입니다. 이건 광원이고요. 어떠한 환경의 광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반사율을 어떤 물체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태. 이 광원의 상태가 아니라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서. 하지만 광원이 바뀌면은 요 물체가 나타내는 반사율도 틀려지겠죠. 이런 광원의 상태에서 이러한 물체가 이런 식으로 관찰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x, y, z는 그렇죠. 광원의 상태입니다. 광원의 상태이고 이런 광원의 상태에서 이 물체가 갖는 스펙트럼, 이 물체의 스펙트럼을 RGB로 나눈 결과가 x, y, 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광원이 있고 그 광원 상태에서 관찰한 물체, 이런 물체의 RGB 값을 나누면 그 객관적인 그 값을 이렇게 표상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x, y 값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표가 간단하게 있는데 x는 x, y, z 분의 x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 그 퍼센트, 백분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100이 있다. 그리고 위에 1이 있다. 그럼 이건 뭔가요? 0.01이고 이것은 곧 1%라는 뜻이죠.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체의 자극치 값이 있죠. x의 자극치 값, y의 자극치 값, z의 자극치 값. 3자극의 자극치 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x가 차지하는 비율. 그렇죠? 그럼 전체 것 중에서 x의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 것 중에서 y의 비율. 그 값을, 그 비율 값을 x, y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값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z 값은 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 y 값을 표상에, 그래프상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값을 구함으로써. 그래서 값을 구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값, y값.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 1을 넘어가지 않죠. 다 1 이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y, z 값분의 x 혹은 x, y, z 분의 y 값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1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은 다 1 이하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측정된 x, y 값을 통해서 어떤 색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CIE의 x, y, z 색책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래가지고서는 어떤 블랙이라든가 이런 컬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명도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대문자 y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x, y, y 색채, CI의 xi, y 색채, 이 y의 값이 바로 명도의 값을 갖는 거죠. 밝기의 값, 명도의 값.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명도의 문제까지 x, y, z 체계에서 해결을 해낸 거죠. 가끔가다 어떤 체계는 저희 교재에도 아마 y, x, y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개념이나 이 개념이나 똑같다. y, x, y나 x, y, y나 다. 뒤에 붙으나 앞에 붙으나 대문자가 뒤에 붙으나 앞에 붙으나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책에 따라서는 아예 y를 빼버리고 그냥 xy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편의상 강의를 진행하다가 xy만 붙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 개념이 다 동일한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Z는 뭐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XY 값을 구해서 좌표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 내에 보여지는 컬러들을 표시를 해보니 다 모든 색깔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등보성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컬러들은 아주 색감들이 작죠. 변화하는 색감들이 작고 위에는 봅시다. 색감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의 차이를 별로 느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등보성을 좀 확보를 해보자 해서 서로 색과 색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수식을 집어넣어서 이 색, 여기 공간을 나타내는 색이나 이 공간을 나타내는 색이나 모두 다 만약에 가지수를 따진다 그러면 똑같은 가지수의 색깔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시각적인 등보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LUV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등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수식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수식이 또 다음 장에 나오는 이런 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LUV는 XY 색체계가 확보하지 못한 지각상의 등복성 확보를 위해서 수식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CILAB 색체계입니다. 갑자기 왜 AB가 나오지? 어리둥절 하실 텐데 앞서 학습하신 XY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 LAB의 개념은 L은 밝기, 명도가 되겠죠. L은 명도를 나타내는 수식색이 되겠고요. 색도, 색상을 나타내는 A, B가 평면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 A, B가 뭐냐면은 반대 색설에 근거한 그런 컬러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과 마이너스 값은 그린 값을 갖게 되고요. B 같은 경우 플러스 값은 옐로우, 그리고 B 값은 블루, 청색의 값을 갖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A의 레드에서 적녹 넘어가는, 그리고 B의 노랑에서 블루로 넘어가는,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서 이렇게 서로 반대 색상끼리 공간의 축을 만들어서 색상을 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LAB 색체계가 되겠고요. 이 AB 상당히 개념이 헷갈리죠.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A, 에어플레인은 빨로, 에어플레인, 비행기는 빨로. 무슨 소리냐? 에어플레인, A죠. A로 시작하는 것은 빨강과 로, 녹색. 빨강과 녹색이고, 빌딩은 높아, 빌딩, B로 시작되죠? 높아, 노란색과 파란색. 그래서 플러스 값은 노란색, B가 뒤로 가면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파란색, 높아죠, 높아. 에어플레인은 빨로, 빌딩은 높아. 이렇게 외우시면은 CILAB 색체계의 개념이 금방 숙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CI의 저희가 학습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CILCH 색체계, 1976년도에 발표한 색체계인데 LAB와 마찬가지로 밝기를 나타내는 L이 축으로 되어 있고, 채도, 여기서는 AB 값이 아니라 채도 값과 색상 H 값이 나옵니다. 여기 높여줘야 됩니다. 각도입니다. H는. 그래서 채도를 나타내는 크로마를 C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색상, 휴죠, 휴 같은 경우는 H로 표시를 하는데 H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B와 유사합니다. 색상 자체는. 그래서 이
붉은색을 0도로 해서 붉은색을 0도의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흔히 각도를 재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60도가 되겠죠. 한 바퀴 돌면. 90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란색이 있고요. 180도엔 뭐가 있을까요? 녹색이 있고요. 그리고 270도엔 파란색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는 그런 체계가 바로 CIE의 LCH 색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CI 같은 경우에는 별다르게 표시 같은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뭐 XY, Y다 같은 경우 하면은 뭐 그 소문자 X는 얼마, 소문자 Y는 얼마, 대문자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equal 등호죠. 등호를 붙여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LV나 뭐 LAB나 LCH나 전부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별다른 기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L equal 숫자 몇, U equal 숫자 몇, V equal 숫자 몇, LAB 같은 경우는 L equal 숫자 몇, A equal 숫자 몇, B equal 숫자 몇, 그리고 LCH 같은 경우에는 L equal 숫자 몇, C equal 뭐 숫자 몇, 그리고 H는 몇몇 도, 각도로 표시가 됩니다. H는 몇몇 도.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됩니다. 별다르게 색 기호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그 비측정하는 그런 기계들에서도 값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업도 정리하는 겸사겸사 해서 CIE 이전에 배웠던 그런 색채에 대한 쭉 살펴볼까요? 먼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색 10색, 5가지 기본색 플러스 그 사이사이에 5가지 색이 있었죠. 그런 5가지 색. 오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4색에다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4색, 그걸 다시 3개씩 쪼갰죠. 그래서 24색. NCS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기본색에다가 기본색을 그 다음 색으로 넘어가는 단계, 10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40색. 그리고 DIN, 그 독일 기본색, 오스팔트와 똑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PCCS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4색 되어 있고요. 먼색 같은 경우 표기 방법 생명체라고 그랬죠. H, V, 슬래시하고 C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에는 색 번호 그리고 백색냐, 흑색냐를 A부터 P까지 가는 그 알파벳, 건너뛰는 알파벳들이죠. 사이사이 건너뛰는 알파벳들을 붙여서 표시를 하고요. NCS 같은 경우에는 암도체도 그 다음에 색상 기호가 붙게 되고, DIN 같은 경우에는 T 대 S 대 D 그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색상 대 채도 대 암도죠. 암도 이렇게 붙게 되고, PCCS 같은 경우에는 색상과 채도,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톤과 그리고 색상 번호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시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이걸 혼색계냐 아니면 현색계냐 나눠본다 그러면 대부분 다 현색계입니다. 현색계인데 오스트발트만 혼색계죠. 혼색계 섞을 수 있는 것, 색계를 가지고도 섞을 수 있는 것, 백색량, 흑색량, 그리고 순색. 뭐 번호만 보고도 어느 정도 있구나, 뭐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오스트발트가 되겠습니다. 조색이 가능한 것. 그리고 CI 같은 경우에는 RGB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XYZ 색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혼색계가 되겠죠. RGB를 섞으면 이 색이 나타나겠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CI 색채계 개요가 무엇이고 또 XYZ 색채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배워봤고요. 뒤에 따라 나오는 CI 계열의 다른 색채계들, 뭐 LUV 같은 경우에는 그 XYZ 색채계가 등보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식의 변형을 줘서 수식적인 등보성을 확보하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진 그런 색채계가 된다라고 배웠고요. LAB 같은 경우에는 반대 색상끼리 서로 이제 반대축을 만들어서 색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색채계였다는 걸 배웠고, 그리고 LCH 같은 경우에는 LAB와 비슷하긴 한데 채도와 색을 360도로 돌려서 각도로 표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색채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난해한 개념들도 있었고, 색채계가 사실은 저희 배우는 학습 이론 중에서는 꽤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번 주 배운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 색채계에 대해서 배웠죠. 물론 2주 전에 먼셀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고요. 그 먼셀, 오스트발트, NCS, DIN, PCCS 특징들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CIE, XYZ 색채계, 그리고 LUV와 LAB, LCH 이렇게 여러 가지 CI 색채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8분응선을 드디어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개가 몇 개 있긴 한데, 아마 이 고개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짜증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내용 공부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60타부터는 좀 더, 학습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새 이름 체계 학습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